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동해안이 갖고 있는 한국 고대사와 중세사의 중심의 역할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의 동해안, 이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항공령이 된 도시, 즉 강릉과 삼척, 그리고 화랑이 심신을 단련하던 동해안, 그리고 한국 중세사의 문을 연 강릉, 그리고 첨가에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논일던, 휴양하던 화진포,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일본과 상당히 많은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과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해안이 한국의 바다가 되게 된 근원적인 시작은 신라장군 이사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부가 삼국사기에 의하면 505년에 실직 군주로 부임을 하고 512년에 하슬라 군주로 와서 여러 척의 함대를 이끌고 울릉도를 복속하였다. 울릉도민이 워낙 사납기 때문에 나무 사자를 여러 개를 깎아서 함선에 싣고 울릉도를 정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한 이후에 끊임없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해 왔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게 되면 우산과 무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섬이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서로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좋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이 독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죽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도는 날씨가 흐리나 좋으나 늘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이는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독도밖에 없습니다.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언급하는 우산과 무릉은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를 지칭을 하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울릉도를 수록함으로써 울릉도에 나오는 인구, 특산물, 이를 바탕으로 병역을 징집하고 조세를 걷어들이고 특산물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로 기록할 이유가 없죠. 남해안에 여러 섬이 있을 때 그 섬들을 대표적인 섬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조세를 걷어들이고 군사를 징집하는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앵끼오 에클레어 섬이 프랑스와 영국이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영국이 앵끼오 에클레어 섬에 대한 구유를 한 것이 증거가 되어서 영국령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가지고 있는 사서의 성격으로 볼 때 우산과 울릉은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조선 정부의 조세의 수조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지배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워두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공도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공도정책에 비견해서 조선에서 또 하나의 쓰는 정책이 수토정책입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이 울릉도를 공도정책을 했기 때문에 울릉도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조선에서는 울릉도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해서 울릉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거나 울릉도에 우리 백성이 살 경우에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울릉도에 사람을 살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울릉도를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우리 백성을 내륙에 들어와 살게 되고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건 울릉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의 섬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도정책은 영토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영토에 대한 새로운 지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수토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공도정책이 영토에 대한 소홀한 관리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수토정책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공도정책은 결코 영토의 소홀한 관리라고 볼 수 없다. 즉 수토정책을 적극적 역사 해석을 통해서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직접 지배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화랑이 심신을 단련한 바다. 삼국유사진흥왕대에 보게 되면 신라 최초의 화랑이 설월랑인데 설월랑이 강원 지역을 유람하고 기념비를 건립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후로 경주에서 강릉, 안변 이 길은 화랑의 순례길로 정착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 이후의 지리지에 보게 되면 신라시대의 화랑인 영랑, 술랑, 남랑, 안상 등 수없이 많은 화랑들이 동해안 지역을 유람하고 심신을 수련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기록에서 이곡집에서 동류기에 보게 되면 총석정, 삼일포 그리고 한성정에 설랑의 비가 있다고 했고 조선시대 남효원과 김창엽은 총석정에서 사선비를 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까지도 화랑의 흔적들은 동해안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은 동해안에 오늘도 계승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해안 지역은 한국 중세사의 문을 연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사에서는 두 번의 통일이 있었는데요.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이 있었는데요. 고려의 전신국가였던 태봉국은 궁예가 건설한 국가였고요. 궁예는 경주에서 올라와서 영월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원주, 강릉 그리고 여러 지역을 거쳐서 태봉국을 철원에서 건설하게 되는데 이 모든 도시들이 다 강원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릉에서 3,500명의 군대를 편성을 하고 이 군대를 이끌고 인제와 화천과 김화, 금성, 철원에 도착해서 태봉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때 3,500명의 강릉 군사는 그 당시에 김주원의 후손이었던 강릉의 호족 김순식 휘하의 군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이후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 세력에게 고려국을 넘겨주게 되는데 고려가 건국되어질 때 해방국에 가지고 있던 권력 부서를 광평성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부서를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아서는 태봉국이 고려국의 모태였다. 그리고 그 모태였던 태봉국은 강릉 김씨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었고 특히 김순식의 경우에는 범일국사의 제자였던 낭원이 대관령 보현사에 주석하게 되는데 이 보현사의 낭원을 강릉으로 불러서 여러 차례의 연회를 베풀고 자문을 구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중세사의 모태는 강원도였고 그 중심선상에 있는 도시는 강원도 동해안의 강릉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화진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진포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휴양지인데요. 분단으로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별장을 짓고 휴양하던 곳이고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1961년 4.19 이전까지 즉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시기 이전까지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화진포가 38선 이북에 있을 때는 북한의 최고의 권력자가 머물던 곳이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한의 최고의 권력자가 머물던 곳. 분단의 아픔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화진포입니다. 지금도 화진포를 가시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별장이 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역사의 비극의 장본인이었던 이기붕의 별장도 남아 있고요. 아마도 화진포는 가본 분들이 다 말씀하시겠지만 워낙 좋습니다. 호수가 크고 물이 맑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금강산과 설악산이 있고 명승지와 같이 있어서 아마도 남한과 북한이 공이 별장을 짓고 그것에 유람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겠는가. 이 또한 아마도 신라시대의 화랑이 머물고 심신을 수련하고 그런 지역들과 상통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